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교실 풍경을 보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코딩 수업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은 아주 친근한 일상이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는 찾아보기 힘든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학자는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요즘 챗 GPT로 촉발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AI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만큼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선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과학의 달 특집으로 과학, 미래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아주 특별한 초대석을 마련했는데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과학의 중요성과 관련 현안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이 왜 중요한지 또 과학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관련 말씀해 주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아마 한참 전심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과학이라는 용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체하지 않게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이요. 과학 코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과학이 어렵게만 느껴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 먼저 1년 12달 가운데서 4월이 과학의 달이더라고요. 예. 꼭 4월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 일제 강점기인 1934년에 그 과학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김용관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과학 행사인 과학데이를 4월 19일에 개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날의 시초였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일제 탄압으로 아쉽게도 뭐 중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과학의 날로 기념하는 게 4월 21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196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처가 이제 설립된 그 날짜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해부터 4월 21일을 이제 과학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76년에부터 이제 그 과학의 날이 있는 4월 달을 과학의 달로 이렇게 네. 기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고 들었어요. 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과학축제는 그 2024년 대한민국 그 과학축제인데 이게 이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해서 과학 콘서트, 뭐 뮤지컬, 마술쇼,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 뭐 교수님들의 어떤 좀 쉬운 그런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네. 뭐 어린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누구나 이렇게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제 그 과천, 또 대구, 부산, 광주 등의 국립과학관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예, 전국의 과학관, 연구소, 지자체 뭐 이런 그 58개 기관에서도 다양한 과학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봄 날씨 정말 좋잖아요. 네. 아이 손잡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또 과학과 친숙해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과학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과학을 알아야 하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장관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인류의 무병장수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과학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좀 더 상식으로 좀 더 친숙하고 잘 알고 있으면은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주변의 기기들이 그죠? 모두 과학 기술에 근거를 두고 그렇죠.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하려고 하면은 또 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과학 기술이 어떤 국가 뭐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고 뭐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정말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혜리 리포터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꿈이 뭐예요? 요리사요. 저의 꿈은 만들기 박사입니다. 저의 꿈은 사육사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걸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과학자가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영화가 과학을 하는 거 보니까 위험한 과학 실험이 많고 그래가지고 살짝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과학 배우잖아요. 어때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학은 좀 어렵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과학은 어렵다. 나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장관님은 과학을 수십 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온 전문가시잖아요. 과학이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세요? 예,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제 과학계를 쭉 걸어온 사람으로서는 알고 보면 참 재밌다. 예,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참 이렇게 이해하기도 좋고 네. 또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소질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아까 이제 다양한 직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소질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질은 있었지만 이렇게 접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게 되면 분명히 그 중에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젊은 층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네. 예, 예.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또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면 과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좀 더 재밌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좀 뭔가 과학에 좀 애를 좀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고 정말 자녀가 좀 소질이 없다 하면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뭐 디지털 AI 교과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네. 뭐 과학사 같은 이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어린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많이 노출이 돼서 이렇게 접해봐야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을 모신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서요. 저희가 실제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생각도 담아봤거든요. 이혜리 리포터가 예비 과학자인 이공계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요즘 친구들은 꿈을 찾으려고 간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중간에 대학을 가는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취업보다는 연구 자체에 목적을 두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뭐 세간의 사회적인 성공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꿈이 뭐예요? 배터리 쪽 촉매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했었어서 그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원래는 천문학자가 꿈이었지만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 뭔가 사회적으로 인식과 대우가 과학자들에게 좀 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우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줄인 게 조금 많이 충격이었고요. 어떤 산업이든 기초가 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연구실 또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누구보다 과학을 사랑해서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예비 과학자들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에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R&D 예산 삭감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예, 아주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과학이 과학을 왜 하느냐, 또 과학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류의 어떤 건강, 뭐 행복,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또 뭐 편리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아까 말씀 이제 들은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생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과학기술 분야로 다양한 어떤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인이 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문화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관계부처하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뼈아프게 좀 지적을 하신 부분 예산 부분 감소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이제 시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아픔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아픔이 이제 결국 잘 성화가 돼서 정말 약간의 후퇴가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정말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정말 제도가 바뀌었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구나. 네. 그런 정책이 되었구나. 그런 예산도 정액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러이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좋은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나아졌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게 예. 노력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여학생의 당찬 목소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이 여성 과학자들을 많이 접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 계셨으니까 좀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공계 그 여학생의 비율이 이공계 이제 전체 학생 남학생보다 이제 좀 적은 편이고 네. 특히 이제 공대로 가면은 또 좀 더 적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네, 이하가 실제로도 되는. 적군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점차 이렇게 여학생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과학인이 겪을 수 있는 큰 문제가 그런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육아와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정말 법적으로 좀 잘 챙겨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정말 그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은 정말 정부가 잘 보살펴서 네. 자기의 만족도 얻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려고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과학의 달 특집 과학 미래를 부탁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과학계 소식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이라는 아주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 저는 정말 참 조마조마했고, 네. 예, 정말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이제 우주항공청이 곡절 끝에 또 법안이 이제 올 초에 1월 9일에 통과했고, 네. 정말 기뻤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 우주청이 성공적인 개청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청 준비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임시청사의 그 리모델링도 준비도 잘 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인재 채용도 최근에 뭐 언론에서 좀 나왔지만 모집 공고에서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네. 현재 이제 그 채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 되고, 네. 예, 그러한 부분도 지금 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뭐 할 건데, 네. 그래서 그 비전과 뭐 핵심 임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청사진을 지금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2045년에 세계 이제 5대 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 담대한 여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이후에는 또 어떤 도전에 나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주항공청을 이제 준비를 해서 2032년에는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내고요. 네. 그리고 2045년에는 이제 화성 탐사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그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도 있습니다. 그 산업 부분이 현재 이제 우리가 한 1%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시장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10%는 좀 점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우주항공 산업을 또 하나의 그 차세대 그 주력 산업으로 해서 양질의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부도 창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그 우주항공 그 클러스터 우주산업 그 클러스터 이제 출범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이제 2배로 확대해서 정말 본격적인 그 우주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주항공청 이제 개청은 그야말로 글로벌 우주 패권에 다가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우주항공청의 어떤 개청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등장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관련 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정말 AI의 발전은 정말 대단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안전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이제 AI를 빼놓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질병이나 우리 건강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는
또 안전도 물론이지만은 생산성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리 일상의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올해만 7,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AI가 앞으로 뭐 우리 그 경제 효과 창출에 큰 기여할 거라는 거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잘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앞으로 이제 저성장이나 인구 감소 문제에서 AI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부서로서 AI가 만들어낼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살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발전이 좀 무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뢰성과 안전성 때문일 텐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안정성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분들도 네.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일들이 과학기술 쪽에 있어 왔죠. 원자력이 전기를 생산하지만 또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잘 만들고 합리적으로 하면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이제 규제도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이제 AI 그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고요.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평가 데이터 구축, 제공, 또 안전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월달 다음 달이죠. 네. 영국과 공동으로 AI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고 네. 전 세계가 함께 AI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AI의 좋은 혜택을 함께 누려야 되고요. 누구나 차별 없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에 디지털 권리 장전을 이제 수립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민 누구나 예를 들면 이제 키오스크, 스마트폰 또 뭐 네.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사용 역량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네. 그런 정책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올해 이제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찾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전국에 3,000곳 이상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뭐 이런 제작 업체와도 이제 협의를 해서 장애인 뭐 이런 또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을 잘해라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뭐 후속 작업도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와 디지털에 대해서 접근과 활용이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을 모신 만큼 좀 다양한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휴대전화 가격이 컴퓨터만큼 비쌉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단통법은 폐지를 함으로 해서 통신사들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들 또 유통업체에서 또 경쟁적으로 뭔가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그런 이제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선택 약정 뭐 할인 요금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이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그 조금 어려운데 다른 이제 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통신사업법이라는 곳으로 네. 이관해서 그대로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앞으로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떨까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기존 이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이렇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그 중간 요금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그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는 체제로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한편으로는 또 다양한 그 통신의 소비 패턴을 반영을 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 뭐 노령층, 온라인 뭐 이렇게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알뜰폰 요금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이렇게 요금이 더 이제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OTT 구독료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이게 저 5G 요금제에서 부과하는 어떤 이제 부과해서 제공하는 그런 그 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OTT도 좀 할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좀 만들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용자들이 정말 그 자기에게 편한 그 요금제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요금제가 뭔지 그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좀 고도화해서 알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꼭 법제화를 해서 자기에게 최적 요금제가 뭔지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신사가 당신에게 가장 맞는 요금제는 이겁니다. 당신의 추천을 패턴을 해주는 보니.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용자들이 자기 가장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게 함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현안들을 챙기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국방부와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에 있었고 과학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방 그 기술도 궁극적으로는 과학에 많이 그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보셨겠지만은 국방이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학 기술 디지털 쪽에서 민간에서 만들어진 개발된 여러 그 뛰어난 진보된 그런 첨단 기술 그런 것을 이제 이 국방 그 장비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산업을 좀 일으켜서 또한 그쪽에도 우리가 좀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국방부와 그렇게 MOU를 해서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과학의 중요성부터 뭐 여러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장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꼭 이 자리에서는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정말 그 과학 기술은 우리나라 분야에서 어디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 과학 기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으로 뭐 부족한 불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대접을 받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려주시고 또 그런데 노출시켜 주셔가지고 네.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요. 과학의 달 특집으로 과학 미래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아주 특별한 초대석 가져봤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모시고 과학의 중요성과 관련 현안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 또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Ground control to Major Tom. 8, 7, 6.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ve really made the grade, and the papers want to know whose shirts you wear. Now it's time to leave the capsule if you dare.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For here am I sitting in a tin ca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고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시작하다를 뜻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가로막거나 간섭하다를 뜻하기도 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나서다, 도맡다, 맡기다, 일삼다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나서다입니다. 먼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쓰이면 반격에 나서다, 상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장사길로 나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뜻인 어떤 일을 가로막거나 간섭한다는 뜻으로 쓰이면 그는 남의 일에 나서기 좋아한다. 이번 일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도맡다는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와 같이 혼자서 책임을 지고 몰아서 모든 것을 돌보거나 해내다를 뜻합니다. 또 일삼다는 일로 생각하고 하다와 주로 좋지 아니한 일 따위를 계속하여 오다라는 뜻입니다. 사냥을 일삼아 해오다, 부정부패를 일삼아 오던 관리를 징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은 현재 20.6도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3, 4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까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대부분 3, 4도 더 낮 기온이 올라서 약간씩 더워지는데요. 오늘 동두천이나 세종, 대구 25도, 춘천, 영월, 구미 26도까지 올라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은 꽤나 덥겠습니다. 여름 더위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는 내일 27도, 일요일은 서울, 춘천 28도, 영월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이번 주말 휴일 내내 뜨겁게 달아오른 뒤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는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충북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특히나 더 메마른 지역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고요. 일요일 늦은 밤 제주에 먼저 비가 와서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이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총선 참패를 겪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 일정 없이 당 혼란 수습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야권 대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고 조국 대표는 방명록에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서운 박탈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회사 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교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어요.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 채용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 같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꽤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50곳이 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대학 그리고 초등교육과의 정원을 내년부터 12% 줄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입학 정원은 현재 3,800여 명인데 이제부터 3,300여 명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 단체들은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감축하는 거는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주장이겠죠. 사실 이 뒤에는 심각한 임용난도 있었습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사실상 10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반면에 교사 수요가 계속 감소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이나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만 보더라도 2018년에 63.9%에서 올해 43.6%까지나 떨어졌습니다. 수요 그리고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고 이 때문에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잇따랐던 겁니다. 네, 2024년도 상반기 공채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은 돈 없으면 취업 준비도 쉽지 않다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생일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려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격증 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안 그래도 돈벌이가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자격증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가지고 뭐 구리, 금, 코코아 다 오른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취업 준비생들의 자격증 비용마저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마 토익일 겁니다. 응시료가 올해 기준으로 일반 접수가 48,000원, 특별 접수가 52,800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뭐 이 금액이면 학생 때는 커피 몇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삼겹살을 몇 번 더 구워 먹을 수 있는 금액이겠죠. 취준생들이 말하는 토컴한이라고 해서요. 토익과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한국사 이 3대 자격증만 응시해도 그렇게 되면 11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어학 시험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총 20분밖에 안 되는 토플은 약 29만 원, IELTS 29만 9천 원,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쿠팡 배달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있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벌이 때문에 새벽 근무까지 하는 불상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격차가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시험 응시료들이 왜 오른 거예요?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익 가장 많이 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들의 입장을 들려드리자면 한국토익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은 토익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응시료가 낮은 편이고 우리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무려 5년 만에 인상을 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응시료는 물가 상승이라는 큰 부분 중에서도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이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면 일단 학원도 다니고 교재를 사야 하고 실제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물론 정부에서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정작 취준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토익이나 한국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길거리 곳곳에 걸려있던 유세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데요. 이 현수막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자리에는 현수막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무려 3시간 동안 걷어들인 현수막은 무려 60여 장이고 무게는 대략 1톤에 달합니다. 21대 총선 기간에는 약 1,700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약 1,100톤, 전국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 나오고 있고 재활용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현수막 재질이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어도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소각을 했을 때 이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처리도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수막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 얼굴 사진도 있고 거기에다가 예민한 문구도 있다 보니 처리하기 난감한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질로 현수막을 만들면 되지 않냐, 왜 두 번 일 처리하고 돈을 쓰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안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 문제도 심각하다면서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선거를 치를 때면 후보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이제 배송이 되는데 문제는 상당수가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이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거죠. 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종이 공보물은 총 3억 2천만 장이 됐고요. 2020년 총선에서는 4억 5천만 장, 그리고 2022년에는 5억 8천만 장이 배포가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예로 들어드리면 당시 사용된 양의 나무만 보시면 30년생 나무 21만 그루를 베었던 겁니다. 공보물은 선거 공보물처럼 진하게 인쇄된 종이는 잉크가 빠지지 않아서 사실 다시 쓰기에도 어렵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공보물을 온라인 형태로 그래서 전환하자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 정부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요즘 손 선풍기, 휴대용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제품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 소형 전자제품 폐기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요. 소형 전자제품 손 선풍기라든지 휴대용 보조 배터리, 무선 스피커처럼 소형 전자제품에 내장된 2차 전지의 폐기량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번 시간에 테무와 알리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중국산 초저가 소형 전자제품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폐기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더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된 폐기 원칙 또한 없어서 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리튬은 일반 쓰레기에 만약에 버릴 경우에는 쉽게 폭발하거나 또는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형 전자제품의 폐기 그리고 재활용은 책임 주체 그리고 기준 또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폐가전 수거함은 지도도 만들었고요. 지자체별로는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방관이 올린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14초짜리 분량의 영상인데요.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이 차 조수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차를 따라서 춤을 추는데요.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전봇대에 쿵 머리를 박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통사고 원인 1위,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쇼폼 챌린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소방관은 졸음이나 휴대전화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주의하라라는 내용을 이런 쇼폼 챌린지를 패러디해서 유쾌하게 이번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이분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소방관은 앞서서도 빙판길에서 슬립백을 추다가 일부러 넘어지는 재치 있는 영상을 만들면서 겨울철에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던 소방관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나경진 소방교, 업무가 아닌 취미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줄 때 너무 뿌듯하다고 하네요. 네. 프랑스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무대 삼아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주인공이 있다고요? 이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이요? 그렇죠. 에펠탑 맞습니다. 이 웅장한 철골 건축물을 무대로 로프 클라이밍 세계 신기록 달성에 성공한 주인공이 이번에 탄생이 됐습니다. 화제의 도전자는 바로 프랑스 출신이고요. 여성 장애물 경기 선수 아누쿠 가르니에입니다. 그녀는 에펠탑 중앙에 연결된 로프를 맨손으로 잡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18분 만에 100m 높이에 있는 에펠탑 2층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높이는 종전의 여자 로프 클라이밍 세계 신기록인 26m를 훌쩍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 종전 남자 신기록 세계 기록인 90m까지 능가하는 기록입니다. 네. 사실 그녀에게는 에펠탑에 특별하게 올라갔던 사연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암 예방 그리고 환자 지원 활동 단체의 기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 기록 달성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끊임없이 훈련에 매진을 했고요. 세계 신기록과 기금 모금까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가르니에 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활동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파리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올해에는 여름 파리올림픽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번 주말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고요? 하루 저희가 쉬어서 그런지 주말이 금방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번 주말에는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도 한 3도가량 더 높습니다. 주말도 보시면 내일은 27도, 모레도 28도까지 올라갑니다. 초여름 날씨고요. 다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일교차는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수도권,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에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도 등산하실 때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만 산불 사고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산을 쭉 올려다보시면 가끔 구름이 많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은 24도, 춘천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건조함도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가실 분들은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선 결과부터 분석해봤으면 하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어요.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웠던 원내 제1당 151석 이상을 차지한 건데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권 2년 차에 치러진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원래도 있는 선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108석으로 기록적인 참패를 해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요. 좀 지표로 보자면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충청 지역이 여야를 오가면서 표심이 좀 바뀌는 대표적인 캐스팅 보터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전, 세종, 충청 28석 중에 국민의힘이 6석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21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은 이제 각종 연구기관이 몰려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그리고 이 지역 대표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죠.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막판에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꺼내 들었는데 이 카드 역시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정적 요인 뭐라고 봐야 할까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역구 공천에서는 초재선은 현역 불패였고 중진들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 이전 공천, 이 두 가지가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량감이 있는 중진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표결이 국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도 굳이 명분도 없이 굉장히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재배치해서 공천을 준 점이 패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중간에 순번을 뒤바꾸거나 이제 호남 이제 출신이죠.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조배숙 의원 등을 앞순번에 배치하는 것도 잡음이 일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 경제,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당 심판만 꺼내들었다. 이런 점에서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운동권 심판론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재명 조국, 이른바 2조 심판론, 마지막으로는 막말이나 사기 대출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들었던 이른바 2조 심판론이 야당의 프레임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쓰는 언어가 여당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말이 아니다. 야당 선대위원장이 할 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많았고요. 여당 기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출입 기자들 역시 한 장관의 모든 메시지가 야당 저격, 이재명 대표 저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당이고 또 정부의 곳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대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야당 심판을 꺼내드니 국민들의 공감을 결국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는 압승을 거뒀잖아요. 총선 전만 하더라도 PK 위기론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더 선전한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총선 하루 전날에도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PK의 막판 역결집이 이제 보수 참패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PK는 매 선거 때마다 전국적인 판세와 거꾸로 가는 이른바 역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면 우리라도 보수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한다 라면서 네. 보수 역결집이 일어납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보수당이 유리할 때는 민주당으로 견제 표심을 행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고요. 네. 경남에서도 재선의 김두관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면서 거대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 당시에 부산이 3석이었는데 직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을 얻은 것보다 2석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PK에서 보수를 지키자라는 역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 곳이 이번에 수도권에서는 분당 갑을입니다. 애초 여론조사에서 분당 갑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는데 승리를 했고요. 분당 을 역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김병욱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여론조사를 뒤집고 본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로지 제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통령실과의 공동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어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사과를 하려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보다 언더독을 노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문법에 맞게 전형적으로 한 이야기고요. 당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으로서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고 한쪽만 결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너무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은 것도 패착이었다라는 지적도 일부 나왔던 게 이러한 맥락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모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오자 대통령을 버린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일 테고요. 결국 책임론은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당과 정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윤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당을 쇄신할 지휘봉은 누가 잡게 될까요? 오늘 벌써부터 안철수 이제 당선인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김재섭 이제 도봉 굉장히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를 두고 이 두 사람이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패배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크게 작용을 한 만큼 보수 혁신을 위해서 친윤석열계 후보가 아닌 정부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전당대회에 이번에는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아 돌아온 비윤석열계 중진들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당선인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비윤계로 꼽혀서 네.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정부에 좀 견제 목소리를 내고 긴장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경우에는 관리형 리더로 정부와 가교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정치판에 한번 들어온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정계 은퇴는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간을 두고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뭐 재보궐선거가 가장 먼저 좀 복귀할 수 있는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미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내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어떻게든 국회 내에서 여의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초선이라는 배지를 달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 여권 대권 주자로 어쨌든 인기를 끌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여권 내 주자가 대두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또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변수는 이겁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너무 크게 패했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한동훈이라는 검사 출신의 초차 정치인을 차기 대권 후보로 세울 것이냐, 그 사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권 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여요. 뭐 비이재명계를 배제한 친명 공천으로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친명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라고 봐야 하고요. 대권으로 가는 데까지 이 100여 명에 달하는 친명 의원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제 일각에서는 다만 이 대표가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민심이 대권 주자로서의 이재명은 대세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재판이 여러 개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이토록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당, 이른바 지민비조 열풍이 실제로 거셌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호남에서 높았고요. 이번 총선 국면에 제가 호남으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조국 열풍은 정말 실제하고 있고 굉장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답함, 실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검찰 개혁을 외치고 윤 대통령이 강경 기조로 나서는 조국혁신당에 선명하면서 사이다 심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 의혹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조국 일가만 완전히 검찰 수사로 풍비박산을 만들었다. 그러한 불쌍함, 분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좀 흥미로웠던 건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는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조국, 이른바 지국 비조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조국 대표가 고향이 부산인 점도 있지만요. 조국이란 인물에게서 이 PK 사람들이 과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향수를 느끼는 정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세대별 분석인데요. 운동권 586 세대가 포진해 있는 5060의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컸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돌풍은 호남뿐 아니라 이 5060의 지지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은요.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 하는 점일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제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고 또 촌철살인의 그런 멘트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수의 대안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진보 색채가 너무 짙은 범야권의 포퓰리즘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여당도 거대 야당도 견제를 하면서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대화 요청이나 협력이 온다면 언제든 응해서 대화할 여지는 열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제3지대 정당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이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광주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결과로 호남 민심을 여실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대표의 한계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미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어른, 고문 정도의 역할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정치 여정에서 큰 모험을 걸었고 네. 이제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게 중론이고요.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지역구 의원이죠. 세종의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어요. 심상정 의원은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심 의원은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를 이제 대변하는 진보 정당은 존재만으로도 또 이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원내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지만 과연 정의당이 노회찬 전 대표 이후에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느냐 네. 하는 건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무조건 이제 우리 진보 정당인이 지지해달라. 이런 건 더 이상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국회 지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어요. 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이루어졌던 사례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 대표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대표적인 이제 여소야대 국면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네. 당시 3당 합당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하면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져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킨 바 있고요. 그 외 다른 대통령들도 여소야대는 분명 경험을 했는데요. 네. 중간 총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여당의 이른바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국회에서 이제 법을 고치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이 300석에 3분의 2인 200석입니다. 그래서 여야 중 한 정당이 200석을 차지할 경우는 원하는 입법을 상대 정당과의 합의 없이도 표결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서 어떤 무분별한 입법 독주 내지 입법 남용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협치라는 의회주의의 최소 한도를 지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다만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정 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에 표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요건이 180석인데 범야권이 지금 190석을 가져가면서 이 패스트 트랙 저지선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했을 때 통과시키려면 역시 200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정무사회 홍보수석은 교체를 하고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과학수석은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보실도 역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서 쇄신을 추진을 하더라도 이제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든지 경제, 안보 대응 기능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고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굉장히 침통한 상황이고요. 참모들에 대한 교체를 적극 논의하는 것도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비서실장에는 정무적인 이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인물에 방점을 두고 후임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권의 참패로 야당 주도의 특검 법안 등 입법 공세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난 2년간 이미 경험을 했던 건데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재표결해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네. 결국 주요 법안이 거의 처리되지 못하는 식물 국회 상황이 됐었는데요. 역시 22대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고요. 입법뿐 아니라 예산 편성권 역시 범야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해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시했던 과제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이 과제들 역시 상당수는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야당과 이제 범야권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도 조금 해줘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그 필요한 개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당연히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는 175석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를 이제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것을 기치로 민주당과 다른 또 다른 대안정당을 표방해서 선명성을 부각해 왔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캐스팅 보터로서 강경한 노선으로 범야권의 좀 주도권을 쥐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국혁신당은 비록 12석이지만 이제 민주당 175석의 민주당과 1대1 협상을 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나의 멜로우팝,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멜로우팝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분의 특집, 네. 멜로우팝 특집을 준비 한번 해봤어요. 바로 신재홍 작곡가입니다.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한국에서 그 멜로한 가요 만드는 데에는 이분만한 작곡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신재용 누군데? 내가 김형석은 알고 네. 누구는 아는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신재용 씨의 대표곡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리고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네. 그리고 박효신의 좋은 사람을 비롯한 데뷔곡 해줄 수 없는 일. 그리고 에즈원의 히트곡들 중에 대다수와 원하고 원망하죠. 지금 와, 아나운서님 대표곡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이 라인업만 봐도 어떤 느낌의 멜로우팝인지 약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뭔가 가요 느낌이고 발라드인데 좀 팝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좀 클래시컬하기도 한 좀 세련과 고급스러움이 같이 들어있는 네. 이런 곡들이 이 신재용 작곡가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런 곡들을 쓸 수 있나요? 네.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음악에서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대로의 루트를 밟아온 작곡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66년생인데 그러면 이제 대학을 80년대에 다녔잖아요. 보통 80년대가 한국 가요계에서는 일종의 분기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해인데 왜냐하면 팝보다 가요의 인기가 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뭐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가수들이 미디어와 함께 힘을 결합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한 시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이들의 곡을 만드는 작곡가들도 당연히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과는 다르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음대 작곡가 출신의 작곡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클래식은 클래식, 대중음악은 딴따라 같은 느낌이어서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대중음악과 연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재용 씨도 한양대 작곡가를 다니다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가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한 이후에 한국의 대중음악 씬으로 스며들어온 사람이에요. 거의 1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클래식 전공과 해외 유학파 가운데서 대중가요로 들어온 그래서 그 안에 계열로 보자면 이제 같은 한양대 작곡가 출신으로 유재하 씨나 혹은 이제 김형석 씨나 아니면 정재형 씨 후배로 가면 이런 분들이 가요계와 결합이 되면서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또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재용 씨는 그 가운데에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정말 고운 멜로디를 잘 만드는 작곡가고 이제 클래식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레이션 사용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약간 좀 세련된 시티팝 무드의 곡도 이 작곡가분이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네. 오늘 선곡한 곡들 가운데는 그런 곡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곡가 신재홍의 멜로우팝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이 거의 신재홍의 시티팝 계열의 멜로우팝 중에서는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네.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근데 당시 임재범 씨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곡이 이제 솔로 데뷔 곡이었는데 우린 너무 좋잖아요. 한강, 야경, 뭔가 그 색소폰 소리, 세련된 어떤 네. 도시의 밤 떠오르는데 이 곡 전까지는 임재범 씨가 밴드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나 그냥 밴드가 아니라 신화위나 외인부대, 아시아나 같은 정말 한국의 어떤 헤비니스 씬, 메탈 씬을 대표하는 팀들의 내로라는 보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로 이 세련된 이 밤이 지나면을 발표한 이후에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락을 좀 배신한 것 같고 그럴 수 밴드 있죠. 음악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전과 다르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던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곡을 신재홍 작곡가 그리고 임재범 씨가 만들어낸 정말 90년대 대중가요의 빛나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와, 오랜만에 들어도 명곡은 명곡이네요. 저는 그 전주의 비트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감탄을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에 그 임재범 씨가 이제 애드리브를 막 하면서 이제 페이드아웃 곡이 되는 부분까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곡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임재범 씨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새삼 느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볼 곡은 어떤 느낌의 곡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신재용 씨와 참 그 합이 잘 맞았던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원미연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별여행이라는 곡 우선 준비해봤고 이 곡은 그 이 밤이 지나면과는 감성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이 밤이 지나면 진짜 좀 세련된 도시의 밤이 떠오르고 네. 이별여행은 약간 그 안개가 자욱이 낀 촉촉한 어떤 봄 이런 새벽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맞아요. 이별을 뒤로하고 감상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곡인데 그래서 앞서 들으신 그 이 밤이 지나면과는 또 다른 방면으로 이 신재용이라는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미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대표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재용 작곡가의 멜로디 워크 정말 뚜렷하게 드러난 예쁜 곡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이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따라 불렀잖아요. 저희 여기 아내가 작은 노래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곡 말고도 신재영 씨 노래 가운데 진짜 뭐 사랑보다 깊은 상처 같은 곡도 그렇고 노래방에서 많이 애창하는 곡을 많이 가진 작곡가 같다는 이야기도 저희 나눠보기도 했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곡이 1위는 또 못했다면서요? 맞아요. 이 이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라디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신청도 하고 띄워드리기도 하는 곡인데 아쉽게도 1위를 해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곡이 91년에 발표된 곡인데 그때가 뭐 예를 들면 변진섭, 신승훈, 이승환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 가요계 발라드 남성 가수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던 시절이라 이제 이 곡도 충분히 1위를 할 만한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폭발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대신에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앨범 중에서 이 곡 말고도 제가 그 앞서 이 밤이 지나면 같은 좋아하는 시티팝 무드에 조금은 깊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또 있거든요. 이 곡이 또 너무 좋습니다. 신재영 작가님 곡인데 한번 꼭 들어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저희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주세요. 그럴게요. 오늘 작곡가 신재용의 멜로우팝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에요? 사실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박효신 노래를 신재용 소개하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곡은 사실 아니고요. 앨범 수록곡 가운데 한 곡인데 듣자마자 이게 바로 신재용식의 세련이구나 느낄 수 있는 곡이라 준비해봤어요. 바로 윤종신의 내 꿈 그대 안에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좀 낯선데요? 맞아요. 제목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은 2집 소로라는 앨범이에요. 타이틀곡이 너의 결혼식. 처음에 그 비장한 현악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윤종신 씨를 솔로 가수로 또 이제 훨씬 더 레벨업을 시켜준 앨범이었었는데요. 그 앨범의 수록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2집 소로를 보면 윤종신 씨가 015B 객원 가수 출신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015B와 연이 닿아 있는 정석원 씨 작곡가로 참여했고 또 90년대 발라드 이야기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의 뭐 황태자처럼 군림한 김영석 작곡가 또 다수의 곡에 참여했는데 신재용 씨는 이 곡 딱 한 곡을 수록했거든요. 근데 한 10여 곡 되잖아요. 정규 앨범. 듣다 보면 크레딧을 굳이 보지 않아도 신재용 곡 오셨습니다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좀 인장 같은 느낌의 곡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곡일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끝곡으로 이 곡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김이나의 멜로우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윤종신의 내 꿈 그대 안에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